엄마, 아파트 팔아서 성환이 준다고? 그래, 우선비 깎고 뭐라도 차리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거 팔아서 다 성환이 주겠다는 말이야? 그럼 어떡하니?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네가 성환이 얼굴을 봤어야 해. 그리고 너는 충분히 돈 많잖아.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집을 팔아서 그걸 전부 성환이를 주겠다고 해? 내 생각은 전혀 안 났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공평하게 줘야지. 성환이는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 힘든 동생 조금 더 도와준 셈 치면 안 될까? 나는 그러면 엄마랑 영 끊어버릴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김정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딸에게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매정하고 가족 간의 정도 없이 컸는지 몰랐습니다.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게 가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딸이 오히려 더 욕심이 사나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씨의 집을 팔아 동생을 도와준다는 말에 연을 끊자는 딸. 딸이 돈이 궁한 것도 아니었고 김 씨가 딸을 그동안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동생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딸 때문에 김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째서 돈 몇 푼에 남매 간의 의도 상하고 부모와도 연을 끊겠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걸 김 씨는 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착했던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그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 씨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 혼쭐을 내줄 생각이었죠. 김 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첫째가 딸 박수진, 둘째가 아들 박성환이었습니다. 2살 터울의 남매였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아들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전혀 다른 성향의 자식들을 김 씨는 똑같이 사랑했죠. 김 씨와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차렸는데 식당 뒤쪽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식당을 차리며 빚을 꽤나 지는 바람에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과외 받고 싶은데.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만 봤다고 하면 평균 90점은 거뜬히 넘기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장사가 잘 안 돼. 과외는 너무 비싸지 않아? 알겠어. 우리 수진이는 그래도 잘할 거라고 믿어. 엄마는 걱정 안 해. 네, 집에서 혼자 공부하던 딸은 학업이 점점 버거웠는지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형편껏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나중에 커서 크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동네에서도 똑똑하기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반면에 아들에게는 늘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반쯤은 농담으로 하는 소리였는데 그만큼 아들은 공부를 못했고 늘 뭘 하면 놀지 궁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성은 착해서 바쁠 때마다 식당 일을 잘 도와주곤 했습니다. 근데 왜 누나는 안 불러? 저녁에 친구들과 놀고 있는 아들을 불러서 서빙을 시켰더니 아들의 입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네 누나는 학원 갔지. 너도 학원 갈래? 아니, 아들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커도 영업사원이나 장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두 남매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딸은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행히도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에는 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교환학생에 뽑혔는데 학교에서 지원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돈이 많이 든대. 얼마나 드는데? 생활비가 필요한데. 너도 우리 사정 알잖니? 알지? 엄마가 많이는 못 보태주고 300만 원 통장으로 넣어줄게. 그걸로 어떻게 지내봐. 딸은 할 말이 있는 듯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로서도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과외 알바로 돈을 모아서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살다 왔는데 그동안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어렵다고 하는 때에 30만 원, 50만 원, 총 5번 정도를 보내줬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군대에 다녀온 뒤에 대학을 졸업해서 곧장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만 들어가는 딸보다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밥벌이를 하는 아들이 진짜 효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졸업 후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초봉은 아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근데 카페를 차리려면 자금이 좀 필요한데. 내가 그렇게까지 돈을 모으지 못해서.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따로 나가 살며 생활을 하니까 돈이 모일 턱이 없었습니다. 얼마면 되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고 쳐도 한 5천만 원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들의 말에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도와달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건물 주인이 세를 올리지 않고 오랫동안 임대를 해줘서 여태껏 입에 풀칠은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을 빼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기에 그렇게 큰 돈을 내줄 수가 없었죠. 김 씨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했던 걸 김 씨는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 말처럼 장사를 하는 게 나은 선택지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 대하는 걸 좋아했으니 분명 차리기만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죠. 김 씨는 얼마 뒤 일요일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혼자 원룸에서 살며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지?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김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환이가 직장 그만둔다고 하더라. 직장을 왜? 카페를 차려보려는 모양이야. 아, 카페. 그래. 그런데 말이야. 성환이 걔 월급 반한데 차릴 돈이 있겠니? 그래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딸의 한숨 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말도 사실이었지만 김 씨가 딸에게 전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엔 수진이 네가 좀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경영인지 뭔지 그런 것도 다 같은 분야 아니야? 나는 그런 쪽 아니야. 내가 무슨 조언을 해줘.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형편 알잖아. 그래서 성환이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모양인데. 근데 너 성환이 성격 알잖아. 성격이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아쉬운 소리 못하고. 그래서 네가 좀 5천만 원만 융통해 줄 방법 없나 해서 전화했지. 조언이 아니라 돈을 대주라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 손바닥만한 원룸에서 살면서 주말도 없이 일해. 그렇게 벌어서 성환이 카페 차려주라는 거야? 잘 되면 갚겠지. 아휴,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그저 어려울 때는 가족끼리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네가 꼭 돈을 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엄마는 항상? 너 힘들게 돈 버는 거 알고 있지? 근데 그래도 너는 똑같이 일해도 더 많이 받잖아. 근데 성환이는 그렇게 일하는데도 너 버는 거에 절반도 못 벌어. 절반이 뭐냐? 세 발의 피지.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 아유, 왜 그렇게 또 차갑게 얘기해? 네 동생이잖아. 아무튼 알았다. 김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너무 속상했고 딸에게 서운했습니다. 딸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한 지 꽤 됐기에 모아둔 돈도 많을 것 같았습니다. 여태 키워준 김 씨 부부에게 매달 생활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힘든 동생에게 투자 좀 해달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정색을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5천만 원 보내줬어. 얼떨떨해 보이는 아들.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안 줄 것처럼 하더니. 누나가 그래도 정이 있긴 해. 그렇지. 수진이가 그래도 속이 깊잖아. 김 씨도 아들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누나 정말 돈 많이 버나 보네. 네 누나가 정말 잘 됐지. 유학도 갔다 왔는데, 그럼. 나도 유학이나 갔다 올 걸 그랬다. 그러면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실없는 아들의 말에 김 씨도 김 빠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을 참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들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김 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참 요즘 스타일이었고 대학교와 멀지 않아서 장사도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사람 마음대로 되던가요? 반년쯤 지나자 아들은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한 달에 적자만 몇백이야. 이걸 어떻게 메꿔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고, 장사가 그렇게 안 되냐?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해. 아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도와준 것이 딸이었습니다. 성환이한테 1,000만 원 보냈어. 딸에게 전화해서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푸념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환이가 달라고 그랬어? 맨날 전화해서 죽는 소리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근데 이 이상은 나도 정말 못 도와줘. 나 결혼할 거란 말이야. 결혼? 뜬금없는 딸의 말에 김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딸이 누구를 만난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안 했어? 그냥 뭐하러 해. 그런 말을. 그래도 결혼이잖아.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이제 더 이상 성환이는 못 도와줘. 지난번에 5,000만 원도 갚을 능력 안 되는 거 알아. 그래, 고마워. 성환이도 누나 덕인 거 알 거야. 나중에 잘 되면 갚겠지. 하지만 아들이 운영하던 카페는 반년을 더 문을 열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자도 없어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도 하나도 건지지 못했죠. 아들이 받았던 대출과 딸이 도와줬던 돈도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융통해서 아들은 또 온라인 쇼핑몰을 차린다고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꾸만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늘 사업의 종목은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진우 씨보다 모은 돈이 많지 않아. 엄마는 결혼할 때 전혀 못 보태주는 거지? 식당이 점점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목돈을 주기는 힘들었습니다. 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아들이 사업을 계속 말아먹으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샜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대신에 축의금 들어온 거는 너 줄게. 김 씨 부부의 손님은 많지 않겠지만 그것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사위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였는데 집안은 평범해도 능력이 있어서 꽤나 괜찮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잘만 살고 있네. 그러게요. 그래도 수진이가 옛날부터 자기 앞가림은 잘했잖아요. 축의금 받은 건 어쨌어? 성환이 줬지. 얼마 받지도 않았어요. 축의금. 아이고, 그놈은 언제 자기 앞가림하며 살려나. 아들도 30이 넘었는데 참 착잡했습니다. 이러다가 장가는 갈지 몰랐습니다. 김 씨 부부에겐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어려서는 뭐든 잘할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누나처럼 공부를 시켰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다시 카페를 차렸는데 유명한 체인점이라 그런지 장사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옆 동네에 같은 카페를 2개나 더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 부부의 식당도 방송을 한번 탔더니 매출이 확 뛰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흐르니까 김 씨 부부의 형편도 폈죠. 그래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생활하던 걸 정리하고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 노후가 좀 든든해지겠어. 그러게요. 시간은 때로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김 씨의 아파트는 아주 저렴하게 샀는데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 앉아서 생긴 셈이었습니다. 늘 벌어도 경제난에 허덕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환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페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장사가 안 돼도 그렇지. 빚이 얼마라고? 3억이요. 3억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빚질 수가 있어? 그동안 주변에 카페가 몇 개나 생긴 줄 아세요? 그리고 3개가 동시에 망하니까.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김 씨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빚과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아들. 3억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한 총각이 떠안기에는 더더욱 그랬죠. 김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아파트 팔자. 집을 팔자고? 그래요. 어차피 식당에서 살면 되잖아. 거긴 직원 숙소로 쓰고 있잖아. 월급을 올려주고 내보내면 되지. 그런다고 이 집을 팔아서 성환이를 주려고 그래? 어차피 집은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 거고. 이렇게 살다가 떨어지느니 미리 팔아서 아들빚 갚아주는 게 낫죠. 남편은 김 씨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른 방법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래도 결혼한 딸내미한테 돈을 보태라고 하기엔 사위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집은 냅두자. 왜요? 그러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우리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식당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잘 돼야 노후 걱정도 안 하는 거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해요? 성환이 저대로 둘 거예요? 애가 3억을 혼자 어떻게 갚아? 남편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딸에게 그 소식을 알린 듯 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팔아서 성환이 준다고? 그래, 우선비 갚고 뭐라도 차리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거 팔아서 다 성환이 주겠다는 말이야? 5억이나 되는 돈을? 그럼 어떡하니? 그러자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성환이가 너무 힘들어해.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네가 성환이 얼굴을 봤어야 해.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엄마는 성환이만 생각해? 수진아, 딸이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처럼 노후자금 얘기를 하면서 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성환이 도와줬으면 됐잖아. 어떻게 집까지 팔아서 그걸 전부 성환이를 주겠다고 해? 내 생각은 전혀 안 났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너? 네가 왜? 왜냐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나도 성환이 사업자금 계속 대줬어. 엄마한테 말 안 한 것까지 합치면 1억은 된다고. 내가 그 돈 돌려달라고 한 적 있어? 그럼 적어도 빚 갚고 나머지라도 나 주겠다고는 해야 순서가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성환이가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잖아. 김 씨는 그제서야 딸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면 5억 정도가 나올 예정인데 3억으로 빚을 갚고 2억은 사업자금으로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자리 잡고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집 판 돈을 몽땅 아들에게 줘버린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딸이 동생을 도와준 건 김 씨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참 잘했다고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3억을 아들 주고 나머지 2억을 딸에게 주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꼭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 필요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성환이밖에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럴 리가 있니? 힘든 피부치 좀 도와주자는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내가 힘들 땐 제대로 도와준 적 있어? 그때는 형편도 어려웠고 너는 스스로 잘했잖아. 장학금도 받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근데 성환이는 왜 혼자서 안 해도 되도록 도와줬는데? 같은 자식이잖아. 나는 그 알아서 잘한다는 말이 제일 싫어. 성환이 사고쳐서 엄마가 돈꾸러미 들고 다니면서 수습할 때 나는 다니고 싶은 학원도 제대로 못 다녔어. 대학 때부터 용돈 받아본 적도 없고. 너 유학비도 대준 거 기억 안 나니? 유학비? 300만 원 줬던 거 말하는 거야? 그 뒤로도 너 캐나다에 있을 때 몇 번 더 보냈잖아. 그거 다 합치면 얼마야? 500만 원도 안 되지. 근데 나 취업한 뒤로 그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줬다고 생각해. 그러자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달이 생활비를 준 건 아니었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용돈을 두둑히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의 사업 자금까지 보탰으니 사실 딸에게 받은 게 더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버는 돈 다 성환이 도와주는데 썼지. 근데 적어도 집 팔아서 도와주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 내 생각 한 번은 했어야지. 이어? 없어도 돼. 근데 엄마의 그 차별적인 사랑이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엄마는 기억도 못하는가 보지. 나는 학창시절 내내 성환이랑 차별받으면서 컸는데. 엄마 아빠는 성환이만 예뻐했잖아. 나는 주워온 애처럼 누구 하나 관심이나 가졌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준 적이나 있어? 결혼할 때는 뭐라도 해줄 생각이나 했어? 축의금 준다고 했는데 안 받은 건 너잖아. 축의금 엄마 아빠 앞으로 얼마나 들어왔는데. 그러자 김 씨는 또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딸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동생 도와주자는 말에 이렇게 달려들 수가 있니?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야 하는 거잖아. 당연히 너는 잘 사니까 힘든 동생한테 더 주자는 거잖아. 그게 불공평해? 엄마는 너무 슬프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매정해? 그러자 딸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 집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이게 끝이에요.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딸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는 연락 안 한다고요. 너 지금 돈 때문에 엄마 아빠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돈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돈 좀 벌고 신분 상승한 것 같으니까 없는 가족들은 가족으로 안 보여?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씨는 한참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이해심 많던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김 씨도 이런 딸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딸은 돈을 주지 않으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을 끊자고. 그렇게 말하면 겁이라도 먹고 생각을 달리할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집을 팔아서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딸에게 가족의 정의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작정이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친정은 이곳이었으니 말이죠. 비빌 언덕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딸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집을 파는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자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으니 말이죠. 가격 협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김 씨는 그 돈이면 빚을 정리하고 아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이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건 등기 이전하면서 한 번에 처리하시는 거죠? 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우선 끊고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받아요, 대출?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집값이 올라서 재산을 좀 불려보려고. 주식을 좀 했어. 분명히 오를 거라고 해서. 잠깐만 쓰고 도로 갚으려고 했는데. 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요.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해요? 식당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수입도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도 노후는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았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어쩐지 너무도 심하게 반대를 한다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아들 사랑이라면 끔찍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이 단 한 번의 욕심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팔아서 성환이 빚 일부라도 갚아야지. 김 씨 부부는 집을 팔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팔았는데도 아들의 빚을 전부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을 식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부터 식당 일 배워. 식당 일을? 그래. 이 식당 너 물려줄 생각이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과 김 씨가 수도 없이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있는 식당을 물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김 씨 부부가 더는 일을 못하게 된 때에 아들에게 물려주자 싶었습니다. 자연스레 김 씨 부부의 노후는 아들과 함께 하게 되겠거니 생각했죠. 그렇게 김 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살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조금씩 아들 빚도 갚으며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식당이 꽤나 장사가 됐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남편은 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만하나 싶으니까 최악의 일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요새 못 고치는 암이 어디 있어요? 성환이 이놈 장가가는 것도 못 가고 눈 감으려나 보다. 눈을 감긴 왜 감아요? 하지만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 남편은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김 씨 가족으로서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고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왕래하고 살자. 나한테 누가 남았냐? 너랑 성환이밖에 없잖아. 김 씨가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식당으로 갈게. 아버지의 죽음은 딸에게도 충격적인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연을 끊었던 것일 테죠. 딸은 남편의 장례 이후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주로 김 씨의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가족 하나가 떠나니 새로운 가족이 찾아오나 보다 싶어 김 씨는 기뻐했습니다. 이대로 손주까지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죠. 근데 나 무슨 돈으로 결혼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장모님이 결혼 반대하셔. 뭐? 왜 반대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가진 것도 없고. 네가 가진 게 왜 없어? 이 식당도 있잖아. 이게 우리 건물도 아니고 신혼집도 못 해가는 놈을 누가 좋아하시겠어? 장모님은 반씩 보태서 집 구하라는데 보태줄 수 있어? 김 씨는 속으로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끝까지 그놈의 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딸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만데. 왜?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딸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김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딸의 걱정스런 목소리에 어쩐지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정이 많던 딸이니까 이번에도 부탁을 들어줄지도 몰랐습니다. 성환이 있잖아. 성환이가 왜?
동생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렇게나 남매 간의 사이가 안 좋나 싶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신혼집을 반씩하자고 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김 씨는 딸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마 동생이 김 씨와 함께 살며 식당 일을 한다는 걸 듣고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치는 챈 것 같았지만 상세하게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말이 끝나자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다 날려먹고 이제는 성환이 집값 대달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대달라는 게 아니고 식당도 성환이 물려주는 거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내 돈을 줘야 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수진아,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생각해? 동생이잖아. 딸은 침묵했습니다. 장가 가고 식당 일도 하면서 살면 성환이도 정신 차릴 거야. 아니, 요즘에 정신 차렸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동생 좀 도와줘라. 그러자 딸이 대꾸했습니다. 역시 다시 연락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뭘 바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수진아, 집 없이도 다 결혼해. 너는 잘 살잖아. 어? 돈 많잖아. 그러면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니? 김 씨도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돈이 많았더라면 가족에게 아끼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딸은 조금도 내어주지 않으려 하는지 몰랐습니다. 내 배에서 나왔지만 무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딸은 또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참 모든 게 쉬운 딸이었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라면 부모와도 이렇게 쉽게 절연할 수 있구나 싶으니 서글픔에 잠도 잘 자지 못했죠. 결국 아들은 월세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위를 좋아할 처가는 없겠죠. 이해는 했지만 서러웠습니다. 딸이 조금만 도와줬다면 이렇게 아들이 눈칫밥 먹으며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은 결혼한 후에도 식당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김 씨도 나이가 들었고 남편도 없기에 아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워낙 게으른 탓에 남편이 있었을 때와는 식당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문을 닫으려고 하고 마감 시간이 되기도 전에 퇴근할 때도 많았습니다. 김 씨에게만 식당을 떠맡기고 사라져버리는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식당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몇 년간 아들과 일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족족 망했던 이유를 말이죠. 김 씨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나를 믿고 맡긴 거 아니야? 계속 간섭하면 어떻게 일을 해? 요즘엔 엄마처럼 식당 운영하면 안 돼. 마케팅이 전부라고. 그러면서 홍보 비용으로 한 달에 200만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홍보 비용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김 씨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주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위가 안 좋다고 했죠. 큰 병은 아니었지만 김 씨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식당은 적자가 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손님은 떨어졌고 아들은 속상해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는 못하겠어. 짧은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이혼을 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며 김 씨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를 설득해 보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지 말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식당은 폐업했습니다. 권리금을 받아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야겠다 싶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 세입자가 쉽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수십 년 운영했던 식당이 순식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김 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보증금만 받고 나와서 우선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달이 돈이 나와야 하는데 뭘 새로 차리기에도 김 씨는 나이를 먹은 상태였습니다. 70대에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식당 보증금과 모아둔 돈 조금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빚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 것인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딸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엔 늘 바빠서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산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김 씨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화단과 고급스러운 아파트 외관이 김 씨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굳은 표정의 딸이 나왔시옵뿐이다.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렇지. 김 씨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운동장만 했고 집에서 느는한 향이 났습니다. 김 씨가 커다란 소파에 앉자 방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연을 끊고 살던 기간이 길었던지라 손주는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손주보다 중요한 용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정리하고 나왔어. 네, 그리고 성환이도 이제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잃고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 앞으로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너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딸이 고개를 들어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기보다는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나 원룸 살면서 취업 준비할 때도, 직장 다닐 때도 한 번도 내가 사는 곳에 와본 적 없었지. 근데 이제 엄마가 원룸에 살게 되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됐네.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신이 그랬나 싶었습니다. 한 번도 딸이 사는 집에 간 적이 없었나? 결혼 전에는 찾아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무심했던 건 미안해. 그래도 너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키워준 건 부모잖아. 김 씨도 억울했습니다. 딸은 김 씨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산 게 엄마 덕이라는 거야? 그래.
너 공부시켜줬으니까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남편 만났지. 나 공부할 때 문제집도 선생님한테 얻어다 쓰고 그랬었는데, 캐나다에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 하루에 한 끼 먹은 적도 있었는데, 엄마는 모르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엄마한테 전화하면 성환이 얘기밖에 안 했잖아. 항상 성환이 걱정뿐인 엄마한테 뭘 더 말할 수 있었겠어. 그리고 얘기했는데 난 잘 알 거라며. 그게 끝이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성환이 때문에 다 잃으니까 이제 와서 딸을 찾아. 엄마는 내가 매정하다고 했지만 나한테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매정한 사람이야. 그건 성환이는 앞가림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나인 내가 이해해야 했던 거지? 그래.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엄마도 나랑 연 끊고 잘 지냈잖아. 원했던 대로 집 팔아서 성환이 도와줬고 식당도 물려줬고 다 해줬잖아.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했잖아. 미안하지만 나도 나 안 사랑하는 부모 부양하면서 살 생각 없어. 엄마만 보면 어린 시절 생각나서 괴로워. 하다못해 손주 이름도 안 물어보는데 내가 왜 엄마를 도와야 해? 너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김 씨의 중얼거림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부양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성환이잖아. 성환이한테 가요. 김 씨는 딸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혼자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딸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씨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보다도 딸이 야속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상황이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지 딸에게 다시 찾아가 묻고 싶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딸은 끝까지 몰라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나이 먹고 손주 재롱을 보면서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모래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문득 떠오른 손주의 얼굴에 김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손주의 이름을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과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야 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하지만 들리는 기계음에 허탈해질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되돌려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딸이 바라던 게 무엇이었는지, 김 씨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무너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도 아들도 연락이 닿지는 않았죠.